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안경환 후보의 낙마 그리고 야3당의 대여 공세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왜 흔들리는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진에 제동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명분을 얻은 야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숨돌림 틈도 주지 않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곤 교육부총리 내정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사퇴시키라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 야당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야당에게 이같이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할 호기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야당 간의 정선은 장관 인선 문제로 형성되어 있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야당이 이미 반대해온 정부 조직 개편안 일자리 추경 문제로 옮겨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바닥권 지지율을 고려하면 야당의 이 거센 공세는 얼핏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5월 17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자료의 6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야당들은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과 당 재편의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핵심 개혁과제 입법 과정에서 협력적 자세보다는 차별성을 보이는 자세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불길한 예측대로 야당은 인사청문회 초기부터 새 정부의 공세를 취했고 안경환 낙마를 계기로 야3당이 결속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실패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정부든 항상 완벽한 인물을 찾고 항상 완전한 인사 검증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 실수나 실패는 있기 마련입니다. 국정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비판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사 실패로 국정이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패와 비판에도 국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정 기반이 튼튼한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정 방향도 옳고 국정 개혁 성과도 내고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패 한두 번 했다고 국정 동력을 잃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소야대의 문제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쟁점 법안 하나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개혁법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야 간 협치로 여소야대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각 구성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여야 간 협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협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당 대표를 만나 항상 국정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할 때도 야당 의원을 초청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야당 의원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고 여야정 협의회 구성도 제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열심히 만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정부 행사에 초청받고 정부 정책을 설명 듣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 및 여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겁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추경안도 일방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야당은 이제 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독선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 여야는 서로 상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연일 비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 없는 협치 담론만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공세를 잡지 못한 문 대통령이 세 번째 야당의 태도를 직접 비판한 것은 협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 대통령은 5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희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 8일에는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야당 비판을 합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애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야당을 비판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이 비판해 야당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기회로 삼았고 따라서 여야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과거보다 더 대결적 상황이 초래되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인사검증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특성상 그리고 대선 패배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야당으로서 자기 존재감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힘을 과시하는 것, 이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내각 구성을 지체시키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야당의 지나친 공세를 원망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협치의 대상이라고 했던 야당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야당 비판은 여야 관계를 갈등 상황으로 확정하는 규정력을 발휘해서 향후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때문인지 과연 협치는 사라지고 대신 야당 간 협치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극우 성향으로 돌아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수로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떨까요? 요즘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을 실감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날은 6월 13일입니다. 이날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3당 정책위 의장회의를 열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야 3당이 함께함으로써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3당 대 문재인 정부 대립구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잠재적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 반대 세력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서 새로운 적폐다, 신국정농단이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로 문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적대 세력에게나 할 수 있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언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 정부와 일부 지지자가 겹치는 국민의당이 인사 문제로 이렇게까지 새 정부를 몰아붙이는 행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당이 미래가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국민의당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앞날도 위협을 합니다. 향후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야 3당 간 결속을 강화하면서 반문재인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 민주당 단독 정부의 전도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으로 기우는 국민의당을 그쪽으로 더 밀어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민의당을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을 붙잡는데 그리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통합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이 홀로 책임지는 민주당
책임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5년 내내 높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지는 등락이 있기 마련이고 임기 후반으로 가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지율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유일한 국정 동력으로 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설사 높은 지지를 유지한다고 해도 야당을 여론의 압박만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2020년 21대 총선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주당과 당대당의 정책 협약, 연정을 위한 협약을 맺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합정부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인사청문회부터 해야 했으니 그럴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연정 구성을 위한 막후 협의라도 했었더라면 지금 이 정도 대결 상태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정에 준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기로 의견을 교환했어도 초기부터 대립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정 혹은 협치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문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입장은 대선 초기에는 모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세가 공고해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2월 달 민주당 내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논란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집권 시 어떻게 여소야대를 극복할 것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다음 정부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나머지 정당은 다 야당인 이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정당 간 연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대의 방식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적폐청산, 국가 대개조에 찬성하는 세력이라면 모든 세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상 문 후보 발언의 뉘앙스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대연정 찬반 논장에서 문 후보는 대연정 반대 입장이므로 막연히 소연정 찬성일 것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대연정이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소연정은 탄핵 반대와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국민의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소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문재인 안철수 간 치열한 경쟁을 하던 4월 중하순쯤 국민의당과 연립정부 구상을 접었고 집권 초기 구상도 법 개정에 지나치게 힘을 소모하지 않고 기존 규정이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을 찾자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소야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민주당은 그 어떻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월 27일 민주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민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통해 미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쪽에 권력을 나누어 줘야만 통합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만일 권력을 나누자면 승자의 저주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나누자면 정당 간 연합, 즉 연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 연합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입법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입법 연대라는 것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다른 당이 지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당이 왜 민주당을 지지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당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면서도 정당 간 연합은 안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은 다음과 같은 문 후보의 발언으로 해소가 됩니다.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이제 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통합은 정치 세력 간에 손잡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통합정부입니다. 통합도 저는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들이 만나서 밥 먹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후보는 연정을 정치인들 간의 야합과 같은 행위, 즉 정치공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 후보는 연정을 정치권들이 만나서 밥 먹는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문 후보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우리 힘으로 할 겁니다. 그게 자꾸 연정이니 공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아마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론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할 때마다 자꾸 지속적인 질문들을 하는데요. 나는 그게 별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문 후보는 연정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민주당 독자 정부 소신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문 후보의 소신을 고려해서 연정에 대해서 모호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은 분명합니다. 새 정부 초기에는 민주당 단독 정부로 운영하면서 개혁 입법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명령이나 시행령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겠지만 필요할 경우 국민의당과 통합이든 연정이든 연정 수준에 협력하는 길이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정치 세력 간의 연정이나 하는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에 앞서서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 이것을 대통합 정신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연정으로 갈지 몰라도 우리 책임하에 문재인 책임으로 민주당의 책임으로 이끄는 거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새 정부 초기 출범은 성공적이지만 야당들이 서로 결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민주당 책임 국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세우면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결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문재인을 가능케 한 덕목일 것입니다. 대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이 과연 잘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신념에 찬 국정개혁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지금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는 문 대통령의 원칙과 신념 못지않게 실제 개혁을 이뤄내는 능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 시민이 위임한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 하는 책임 윤리에 의해 평가받는 겁니다. 시민이 위임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야당, 그것도 한때 같은 정당이었던 야당과 연정을 하거나 연정 수준의 협력을 하는 건 역시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연정을 정치공학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악마의 권력 수단으로 천사의 대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개혁을 위해서 성공의 공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을 강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하자 그것이 야당에 의해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변했습니다. 도덕성, 진정성의 정치는 시민을 감동시키고 지지를 조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력과 더해져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문 대통령은 겸손하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과 정의관념이 강해서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편입니다. 선 그리고 옳다는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구현해내는 결과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국회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도와 한계도 받아주는 그런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적 과정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대통령이 초청하는 정당 원내대표 모임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야 정협의체도 무산됐습니다. 야당 스스로 체계적, 제도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야당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야당의 협력은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야당에게 돌아갈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유인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말한 권력 나누기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자세는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명에는 일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민의 지지가 높다 해도 국회와 야당이라는 제도들을 거치며 공고한 지지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국민의당과 연대를 구축해야 국정 안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걸 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연정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16일 광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바른정당까지 186석을 꽉 묶고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6월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당제가 시대적 가치다. 절대로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 연정은 당대당 정책협약과 공동내각을 구성하는 독일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정을 가져오는 이러한 연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120석의 의석과 41% 대선 지지율에 불과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정에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아직 연정 수준의 협력이 완전히 물 건너 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야당과의 협력에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과 국민의 나라 위원회의 제안이라는 자료에서도 개혁의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거리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알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정 없는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